2004년 12월 강원도 영월의 한 경찰서에 50대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김민우. 떨리는 손으로 내민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23년을 함께 산 여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20살 아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절박한 간청이었다. 경찰은 민우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자의 본명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고?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23년을 살았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무언가를 감춰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민우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아들 준호가 곧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데 호적이 없어서 입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3년 동안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초등학교는 인근 시골 학교에서 어렵사리 다녔지만 중학교부터는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신원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민우는 23년 동안 이 순간을 미뤄왔다. 여자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진실을 알면 자신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들의 미래가, 아들의 인생이 걸려 있었다. 준호는 이미 20살. 또래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담당 형사는 민우와 그의 여자를 따로 만났다. 50 중반의 여자,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은 그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1981년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다고 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아팠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흰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가 바로 민우였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녀를 돌봤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줬다. 퇴원 후에도 갈 곳 없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민우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마 거리를 헤매다 죽었을 거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그녀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다. 수진. 물수의 맑을 진.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과거는 잊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그렇게 둘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다. 수진의 신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도 본 적도 가족관계도 아무 기억도 없는 여자와는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둘은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 1984년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신원이 없으니 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민우는 아이를 안고 구청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결국 준호는 호적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남들처럼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며 평범한 가족으로 살았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정체를, 준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민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수진의 지문을 채취하고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적이는 형사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23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수진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석 달 후인 2005년 3월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진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다. 제주도에. 그것도 24년 전부터. 남편과 3명의 자녀. 1981년 5월 부산 남포동에서 교통사고로 실종된 여자. 박수진 당시 34세. 모든 정황이 일치했다. 지문 대조 결과 일치율 98.7%.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수진의 법적 남편이 아내를 잃어버린 뒤 24년간 재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은 사고를 당한 것만 알고 있을 뿐 그 이전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박수진과 이현수의 혼인관계는 아직 유효한 상태이고 김민우와 박수진은 사실혼 관계이며 아들 준호는 혼인 외 출생자로 처리해야 한다고. 두 가족 모두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희망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민우와 수진이 쌓아온 23년의 시간이, 제주도에서 현수가 버텨온 24년의 기다림이, 호적 없이 살아온 준호의 20년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여자, 두 남편,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 이제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시간을 거슬러 1981년 봄, 제주도 서귀포. 바닷바람이 감귤꽃 향기를 실어 나르던 그 계절, 박수진은 34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이현수는 서귀포시청에서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슬아에는 7살 딸 지은, 5살 아들 지훈, 그리고 3살 배기 막내딸 지혜가 있었다. 제주도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한라산에는 철쭉이 피기 시작했고 바다는 에메랄드빛으로 빛났다. 수진의 집은 서귀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마당에는 현수가 심은 장미가 자라고 있었고 감귤나무 몇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은이가 머리에 파란 리본을 달고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수진이 며칠 전 동문시장에서 사준 리본이었다. 1,000원짜리였지만 지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딸아이는 그 리본을 무척 아껴서 학교 갈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심지어 자러 갈 때도 머리에 달고 있었다. 수진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현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만큼.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일상. 현수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지훈이를 목마 태워주고 지혜를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려주고 지은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수진과 현수는 연애 결혼을 했다. 1971년 24살과 21살의 나이에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자유연애로 맺어진 부부였다. 현수의 부모님, 즉 수진의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수진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도 허락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난 지금 시부모님도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다. 수진은 효심이 깊었고 시댁 어른들을 잘 모셨다. 5월 초순 어느 날 현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수진에게 다음 주 부산 출장에 동행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시청에서 부산시와의 자매결연 관련 업무로 3박 4일 일정의 출장이 잡혔는데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진은 잠시 고민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권했다. 젊은 부부가 가끔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아이들은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고 며칠 정도 돌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수는 부산 가서 예쁜 옷 하나 사주겠다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온기였다. 5월 26일 아침 수진은 파란 리본을 한 지은이에게 뽀뽀를 하고 지훈이와 지혜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간다는 게 신이 났는지 까르르 웃어댔다. 할머니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TV도 마음껏 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수지는 제주 꿀과자를 많이 사오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현수와 함께 집을 나섰다. 제주항에서 부산행 여객선을 탔다. 1981년 당시에는 비행기보다 배로 이동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배싹도 저렴했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바다 여행의 낭만도 있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한라산이 점점 멀어지고 수평선 너머로 부산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 난간에 기대어 선 현수가 수진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남편도 아이들도 시부모님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가난하지만 단란했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은 현수의 업무를 따라다녔다. 지루할 법도 했지만 수지는 즐거웠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부산 거리를 걷는 것도 모두 새로웠다. 저녁에는 남포동 맛집에서 돼지국밥을 먹었다. 제주도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 다음 날인 5월 27일 현수는 오전에만 회의가 있었고 오후는 자유시간이었다. 수진과 현수는 남포동 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했다. 수진은 지은이에게 줄 작은 머리핀을 샀고 지훈이와 지혜에게 줄 장난감도 샀다. 현수는 수진에게 예쁜 블라우스 한 벌을 사줬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고 마음은 더 가득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얼굴이 눈에 선했다. 저녁 7시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남포동 교차로를 건넜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부산의 밤은 활기찼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자동차들이 오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1981년 5월 27일 저녁 7시 42분. 남포동 교차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1981년 5월 27일 저녁 7시 42분. 남포동 교차로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수와 수지는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수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현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절반쯤 건넜을 때였다. 갑자기 왼쪽에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나타났다. 현수가 비명을 지르며 수진의 손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트럭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수진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현수도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지며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급정거하는 소리, 비명, 그리고 혼란. 트럭은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속도를 내어 도주했다. 뺑소니였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누군가는 쓰러진 여자를 확인했다. 혼란 속에서 현수는 어깨 통증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로막혔다. 그 순간 인근 공사장에서 퇴근하던 29살의 청년 김민우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했다.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민우는 재빨리 여자를 안아 올렸다. 마침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민우는 택시를 세우고 여자를 뒷좌석에 눕혔다. 부산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소리쳤다. 택시기사는 피를 흘리는 여자를 보고 놀랐지만 민우의 절박한 표정에 엑셀을 밟았다. 한편 현수는 다른 행인들의 도움으로 일어섰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아내가 더 걱정이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진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어디 있냐고 소리쳤다.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아까 누가 택시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다고.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몰랐다. 다른 사람은 구급차가 데려갔다고 했다. 말이 엇갈렸다.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현수는 패닉 상태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이가 어디로 간 거야?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수에게 다가왔다. 부상자가 또 있냐고 물었다. 현수는 자신은 괜찮다고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어깨 부상이 심해 보인다며 구급대원들이 현수를 부축했다. 구급차는 동아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어깨 치료를 받으며 현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여자 환자가 들어오지 않았냐고. 교통사고 환자라고. 남포동에서 온 환자.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병원에는 그런 환자가 없다고. 현수는 미칠 것 같았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병원을 뛰쳐나가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114에 전화를 걸어 부산의 큰 병원들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부산대학병원, 고신대학병원, 침례병원.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는 없었다. 그 시각 부산대학병원. 김민우는 피를 흘리는 여자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의료진이 재빨리 여자를 들것에 실었다. 두개골 골절, 뇌진탕, 심각한 외상. 즉시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민우에게 물었다. 보호자냐고. 민우는 아니라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대답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도 신분증도 심지어 메모 한 장도 없었다. 민우는 그제야 택시에서 내릴 때를 떠올렸다. 사고 현장이 혼란스러웠다. 여자를 안아 올릴 때 가방이 떨어졌던 것 같았다. 아마 그 과정에서 가방 속 물건들이 다 쏟아졌을 것이다. 신분증과 지갑은 도로 어딘가에 떨어졌거나 혼란 속에서 누군가 주워갔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에 밟혀 사라졌을 것이다. 택시에 남아있던 쇼핑백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안에는 어린이 장난감과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아이가 있는 엄마인 것 같았다. 민우는 여자가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우는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다. 자신도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느꼈다. 새벽 5시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해서 깨어나도 기억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뺑소니 사건, 남포동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 신원 미상.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신고와 대조해보기로 했다. 며칠 뒤 제주도로 돌아간 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산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수진을 찾지 못했다. 혹시 이름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교통사고 환자가 있냐고만 물었다. 여러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가 있었지만 나이나 외모가 맞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 댁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만났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는 어디 있냐고.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 사라졌다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당장 부산으로 가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돌볼 테니 수진이를 찾아오라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산행 배에 올랐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가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 박수진 34세, 제주도 서귀포 거주. 5월 27일 저녁 7시 42분 남포동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후 실종. 경찰은 수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981년 당시만 해도 제주도와 부산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 서류는 한쪽 구석에 쌓였고 부산 대학병원의 신원 미상 환자 기록과 매칭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달랐고 시스템이 없었고 서류는 어딘가에 묻혔다. 현수는 일주일 동안 부산에 머물며 혼자서 모든 병원을 직접 찾아다녔다. 크고 작은 병원, 의원까지.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는 없었다. 신원 미상의 여자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마다 찾아가 확인했지만 수진이 아니었다. 사실 그중 한 명이 바로 수진이었다. 부산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현수가 찾아간 날 수진은 마침 MRI 검사를 받으러 가 있었다. 병실은 비어 있었고 간호사는 환자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원을 모르니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다고. 현수는 34살이라고 했지만 간호사가 그 환자는 좀 더 어려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수진과 나이가 같았지만 혼란 속에서 현수는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둘은 엇갈렸다.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시간 다른 층에서. 운명의 장난은 잔인했다. 그렇게 24년간의 엇갈림이 시작되었다. 부산대학병원. 일주일 후 수진이 깨어났다. 눈을 뜬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던 민우를 보았다. 민우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왔다. 공사장 일을 마치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이 쓰였다. 혼자 누워있을 여자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환자가 너무 안쓰러웠다. 민우는 여기가 부산대학병원이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수진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민우는 당황했다. 이름을 모르냐고 되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이름을, 나이를,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가 들어와 여러 질문을 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이 몇 년도냐? 간단한 계산을 해보라. 수진은 대답할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 1981년 3 곱하기 7은 21.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는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이다. 회복 가능성을 묻는 민우에게 의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머리를 다친 환자 중 일부는 기억을 회복하지만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특히 두부 외상이 심한 경우에는 회복이 더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수진의 지문을 채취했다. 하지만 1981년 당시 지문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와 공무원 위주로만 구축되어 있었다. 일반인, 특히 주부의 지문은 거의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수진의 지문은 어떤 기록과도 매칭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와의 대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실종 신고는 부산 경찰 서류 더미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가 밀렸고 1981년의 행정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했다. 수진은 2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민우는 매일 찾아왔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민우는 공사장 인부였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는 졸업했고 독학으로 한글을 익혔다. 그는 수진에게 신문을 읽어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수진은 점차 민우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자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민우였기 때문이다. 기억이 없는 그녀에게 민우는 전부였다. 밤에 악몽을 꾸고 깨면 민우가 손을 잡아줬다. 괜찮다고, 자신이 옆에 있다고 말해줬다. 수진은 그 손을 꼭 잡고 다시 잠들곤 했다. 퇴원 날 수진은 갈 곳이 없었다. 병원 소셜워커가 고아원이나 불황인 보호소를 추천했다. 하지만 민우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 남자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월로 향했다. 민우의 고향 강원도 산골 마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오지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민우의 집은 단칸방이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민우는 수진에게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은 자신의 성을 따랐고 이름은 물수의 맑을진.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과거는 잊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수진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김수진. 처음으로 가진 자신의 이름. 민우는 주변에 수진을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부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몸을 추스르러 잠시 내려왔다고 했다. 시골 마을이라 사람들의 입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착한 청년이라는 걸 알았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수진은 조금씩 일상에 적응했다. 민우가 일을 나가면 집안일을 했다. 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다. 저녁이면 민우가 돌아왔고 둘은 함께 밥을 먹었다. 소박했지만 평화로웠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민우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했다. 바다가 보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파란색 뭔가가 보이는데 리본 같기도 하다고.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 하지만 수진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냥 이상한 꿈일 뿐이라고 말했다. 선명하지 않다고, 안개 속 같다고. 2년이 지났다. 그들 사이에는 남매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동안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다. 민우는 수진을 사랑했다. 수진도 민우를 사랑했다. 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다. 혹시 수진에게 가족이 있을까봐,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떠날까봐. 1984년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 중걸할 준의 호수호. 민우는 아들을 안고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수진도 울었다. 이제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 기억 속에 가족은 없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수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아이를 안고 영월군청을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민우는 절망했다. 아들이 호적 없는 아이로 자라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준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같은 시간 제주도. 이연수는 무너졌다. 아내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식은 없었다.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부산에서 한 달 동안 찾아봤지만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뺑소니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미제로 남았다. 그 와중에 현수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라고 부추겼다. 새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가 필요하다고. 지은이가 겨우 8살, 지훈이는 6살, 지혜는 4살이었다.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가 돌아올 거라고, 자신은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지은이가 매일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파란 리본이 쥐어져 있었다. 현수는 딸을 안아 올리며 곧 올 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믿고 싶었다. 기다리고 싶었다. 현수는 시청 일을 계속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침에 아이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혼자 밥을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다. 어려웠지만 해냈다. 아이들을 위해서. 1985년, 1990년, 1995년. 세월이 흘렀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지훈이는 초등학생, 지혜는 유치원에 다녔다.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점점 잊어갔다. 사진 속 미소 짓는 여자가 자신들의 엄마라는 사실조차 희미해졌다. 지은이만이 그 파란 리본을 간직하며 엄마를 기억했다. 리본은 낡고 바랬지만 지은이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 현수는 잊지 않았다. 단 하루도.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수진이 돌아올 거라고, 자신은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고집 센 남자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았다. 수진이 좋아하던 장미를 마당에 계속 심었다. 수진이 입던 옷을 장롱에 그대로 보관했다. 수진의 방은 24년 동안 그대로였다. 먼지만 쌓여갔을 뿐. 1년에 한 번 수진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사진 앞에 놓고 촛불을 켰다. 생일 축하한다고, 어디 있든 건강하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두 삶은 평행선을 달렸다. 영월과 제주도. 두 남자 한 여자.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 2004년 12월 준호는 20살이 되었다. 또래 친구들은 대학에 가거나 군대에 갔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았지만 대학 입학도 군 입대도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다. 석 달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졌다. 2005년 3월 현수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담당 형사는 조심스럽게 부인 박수진과 관련해서 연락한다고 말했다. 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형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 여성이 부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문 대조 결과 일치율 98.7%.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현수는 주저앉았다. 23년 8,395일 20만 280시간. 그가 기다린 시간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살아있다. 수진이가 살아있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디에 있냐고 당장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의 다음 말에 현수는 얼어붙었다. 부인은 현재 사실혼 관계로 다른 남성과 23년을 함께 살았으며 20살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다. 수진은 1981년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사고 당시 자신을 구해준 남성과 23년을 함께 살았다고. 법적으로는 아직 이현수 씨와 수진 씨의 혼인관계가 유효하다고.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기억상실. 현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수진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 연락이 없던 이유. 그녀는 자신을 잊었던 것이다. 아니, 모든 것을 잊었던 것이다. 그리고 23년을 다른 남자와 살았다. 아들까지 낳았다. 현수는 지금 수진의 상태를 물었다. 형사는 여전히 기억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1981년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내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다. 23년 동안 다른 남자와 살았다. 아들까지 있다. 현수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23년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다. 영월의 집. 민우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전해들었다. 수진의 본명은 박수진. 제주도 서귀포 출신. 남편 이현수, 3명의 자녀. 모든 것이 명확했다. 민우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제주도에 남편과 3아이가 있었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 그 남편의 부인이라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이현수. 그리고 3아이의 사진. 1981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수진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남자의 얼굴, 아이들의 미소.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한 타인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혼란의 눈물이었다. 자신에게 다른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3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그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과 민우는? 준호는? 민우도 충격받았다. 23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에게 법적 남편이 있다는 사실.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준호는 혼인 외 출생자라는 것. 민우는 수진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수진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3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민우는 수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준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나는 누구인가?
엄마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면 나는 뭔가.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제주도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박수진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수화기를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은이는 흐느끼며 자신을 지은이라고 소개했다. 기억나냐고 물었다. 하지만 수진은 죄송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알고 있다고, 경찰에게 들었다고.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23년 동안 기다렸다고.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23년. 그 시간의 무게가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로 가겠다고. 만나겠다고. 전화를 끊고 수진은 민우를 보았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경찰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고. 수진과 현수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민우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야 준호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만나야 한다고. 24년 만에 재회가 필요하다고. 일주일 후 수진은 민우와 아들 준호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21살의 준호는 어머니가 다른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은 아들의 손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떨렸다.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비행기가 제주 상공을 날 때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한라산, 푸른 바다, 감귤밭.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선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다. 이곳이 자신이 살던 곳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문이 일치했고 사진도 있었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게 24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행복보다는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5년 4월 봄비가 내리는 날. 제주공항. 수진은 민우, 준호와 함께 게이트를 나섰다. 공항에는 현수와 지은이 나와 있었다. 현수는 60살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는 건장했던 몸도 조금 굽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24년 전 그대로였다. 수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낯선 남자였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아팠다. 이 남자가 자신을 23년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이,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새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다. 자신 때문에 이 남자의 인생이 멈춰 있었다. 수진은 죄송하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수는 안다고, 경찰에게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민우와 준호를 보았기 때문이다. 민우도 현수를 보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같은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 하지만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 현수는 법적 남편이었다. 민우는 23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였다. 둘 다 수진을 사랑했고 둘 다 수진을 지켰다. 하나는 기다림으로, 하나는 헌신으로. 민우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김민우라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우는 아니라고, 자신이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현수의 부인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 몰랐다고.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우의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수진을 구해줘서 23년을 보살펴줘서. 민우가 아니었다면 수진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두 남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지은이가 앞으로 나왔다. 30살의 여자,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딸이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바랜 파란 리본이었다. 24년 전 어머니가 동문시장에서 사준 그 리본. 지은이는 그것을 평생 간직해왔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리본을 기억하냐고. 어머니가 사준 리본이라고.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거라고 말했다. 수지는 리본을 받아들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다. 부드럽고 낡은 천의 감촉.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쳤다. 빙글빙글 도는 어린 소녀.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동문시장의 풍경.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 풍경 같았다. 수지는 비틀거렸다. 민우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수지는 뭔가 보였다고 말했다. 작은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뭔가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그게 자신이라고. 어렸을 때 이 리본을 하고 어머니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고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선명한 기억이 아니라 어렴풋한 잔상일 뿐이라고. 마치 남의 꿈을 훔쳐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4년을 기다렸다.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매일 밤 기도했다. 어머니가 어디 있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언젠가 돌아오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자신이 지은이라고, 큰딸이라고.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던 딸이라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이, 이 남자가 감당해온 외로움이, 이 딸이 느꼈을 상실감이 너무나 아팠다. 현수는 조용히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민우의 손만큼이나. 수지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은 누구인가? 제주도의 박수진인가? 영월의 김수진인가? 새 아이의 엄마인가? 준호의 엄마인가? 그날 밤 현수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수진과 민우, 준호, 그리고 현수와 지은, 지훈, 지혜.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지훈이와 지혜도 왔다. 지훈이는 30살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지혜는 28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는 건 24년 만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수진은 낯선 사람이었고, 수진에게도 그들은 마찬가지였다. 지혜가 옛날 사진들을 보여줬다. 1981년의 가족사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수진, 현수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수진, 할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드는 수진. 수진은 사진 속 자신을 보았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 속 여자는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민우가 현수에게 2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고 물었다. 현수는 소주잔을 들며 쓸쓸하게 웃었다. 수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바보 같지만 그 믿음만이 자신을 버티게 했다고 말했다.
수진은 자신 때문에 재혼도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하지만 현수는 아니라고, 선택이었다고,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고, 주변에서 많이 권했다고. 하지만 수진을 잊을 수 없었다고. 어디 있든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두 남자는 말없이 술을 마셨다.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원망할 수 없는 묘한 관계였다. 현수는 민우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진을 살려줘서 23년을 행복하게 해줘서.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죄인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운명이었다고.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가 24년간 보관해온 자신의 옛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옷장에는 자신의 옷이,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24년 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은 울었다. 이 남자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회는 이루어졌지만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였다. 수진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은 제주도에 머물며 현수와 아이들을 알아가려 노력했다. 현수는 그녀를 옛날 집으로 데려갔다. 24년 전 그들이 함께 살던 집. 현수는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월세를 내며 빈집으로 두고 있었다. 매달 10만 원씩 24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빈집에 쏟아부은 것이다. 방문을 열자 세월의 냄새가 났다. 옷장에는 수진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놓여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나갔다 돌아올 것처럼. 현수는 수진이 돌아올 때를 위해 24년 동안 이렇게 집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언젠가 돌아오면 낯설지 않게, 그대로 살 수 있게. 수진은 가슴이 먹먹했다. 이 남자의 사랑이, 이 남자의 기다림이 너무나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다. 사랑했던 기억을. 반면 민우는, 수진은 민우를 사랑했다. 23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추억이, 그가 보여준 헌신이, 그와의 일상이, 준호와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현재였다. 수진은 현수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바닷가를 함께 걷는 동안 그녀는 용기를 냈다. 자신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미안하지만 진심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영월에 23년을 함께 산 남자가 있고 20살 아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수는 멈춰섰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안다고 말했다. 수진에게 새로운 삶이 생긴 걸,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도. 현수는 수진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있었다. 현수는 말했다. 24년 동안 기다렸지만 돌아온 수진은 자신이 알던 수진이 아니라고. 수진은 이제 김수진이고 김민우와 23년을 함께 살았고 준호의 어머니라고. 법적으로는 자신의 부인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걸 안다고. 수진이 하지만 당신은이라고 말을 꺼내자 현수는 자신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쓸쓸하게 웃으며 24년 동안 수진을 기다린 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수진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수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수는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했다. 수진을 구해준 민우에게, 수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그에게 감사하다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수진과 민우, 준호, 그리고 현수와 지은, 지훈, 지혜.
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현수가 입을 열었다. 결정했다고. 수진은 영월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곳이 이제 수진의 집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진과 민우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준호도 호적에 올릴 수 있게. 지은이가 소리쳤다. 어머니를 그냥 보내냐고. 24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보내냐고. 하지만 현수는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억지로 붙잡는 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23년을 함께 산 사람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하고 준호가 호적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과 지혜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다. 아버지가 2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수진은 현수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수는 은혜가 아니라고 사랑이었다고 사랑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했다. 현수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그것은 진짜 이별이었다. 24년간의 기다림의 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지은이가 쫓아왔다. 손에는 그 파란 리본이 들려 있었다. 지은이는 수진에게 이걸 가져가라고 말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때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수진은 리본을 받았다. 그리고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고맙다고. 지은이 자신의 딸이라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은이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울었다.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지훈이와 지혜도 수진을 안아줬다. 건강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준호도 이복 형제자매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한 가족이었다. 같은 엄마를 둔 남매지만 23년의 시간차가 있는. 공항에서 현수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빠르게 끝날 거라고. 그리고 수진과 민우가 정식으로 결혼하면 준호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모든 법적 절차를 돕겠다고.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만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수진은 영월로 돌아갔다. 민우와 준호와 함께. 제주도의 가족과는 이별했다. 하지만 완전한 이별은 아니었다. 수진은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갔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진은 영월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5년 6월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현수는 약속대로 협의 이혼 서류를 보냈다.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짧은 편지만 동봉되어 있었다.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24년을 기다린 사람을, 새 아이를 혼자 키운 사람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린 사람을.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사진을 들여다봐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혼이 성립되었다. 법적으로 박수진과 이현수의 24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2005년 8월 김민우와 박수진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제 수진은 법적으로도 김수진이 되었다. 민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23년을 기다렸다고,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됐다고 말했다. 준호의 호적 문제도 해결되었다. 민우가 준호를 양자로 입양하는 형식으로 호적에 올렸다. 실제로는 친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23년 전에 태어난 아이를 뒤늦게 입양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현수가 증인으로 나서 주었고 경찰도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2006년 3월 준호는 22살의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다. 늦은 나이였지만 준호는 행복했다. 드디어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생겼고 군대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민우와 수지는 훈련소 앞에서 아들을 배웅했다. 수지는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다.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라고, 자신은 행복했다고.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호적이 없어도 사랑이 있었다고. 수지는 제주도와의 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다. 손주 이야기, 일상 이야기, 제주도 날씨 이야기. 비록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2007년 여름 지은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영월을 찾아왔다. 수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준호도 휴가를 나와 조카들을 귀여워했다. 지은이의 아이들이 준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정확히는 외삼촌이지만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아이들이 제주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자 수지는 민우를 보았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추석에는 자신들이 제주도에 가자고 온 가족이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2010년 가을 현수는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70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 간 남자였다. 임종 직전 그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에게 고맙다고 전하라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자신은 행복했다고. 장례식에 수진이 왔다. 검은 상복을 입고 현수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현수는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수지는 절을 올렸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의 눈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깊은 감사와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수지는 영정에 대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당신 덕분에 3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당신은 평생 자신을 사랑해줬다고.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감사하다고. 어딘가에서 편히 쉬라고.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이가 수진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버지가 생전에 써두고 지은이에게 맡긴 편지라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현수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수진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24년을 기다렸고 5년을 더 당신을 보며 살았으니 충분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억상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민우 씨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해줬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시간이, 당신을 기다린 시간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민우 씨와 준호와 함께. 그리고 가끔은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 남편 현수 올림. 수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민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말했다. 현수는 행복했다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2020년 민우도 세상을 떠났다. 75살. 폐렴이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 민우는 마지막 순간 수진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23년. 아니,
39년을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수지는 울며 대답했다. 자신도 행복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2025년 현재 78살의 수지는 영월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아들 준호는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줬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수지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수지는 여전히 1981년 이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다. 영월의 삶도 제주도의 가족도 모두 소중하다. 가끔 지은이가 전화한다. 이제는 60살이 된 딸. 둘은 어머니와 딸이라기보다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한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파란 리본이 보관되어 있다. 44년이 넘은 그 리본. 수지는 리본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그녀는 알았다. 기억은 없지만 사랑은 있다는 것을. 과거는 잊었지만 현재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두 남자에게 사랑받았고 두 가족을 가질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것을.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현수 씨, 민우 씨, 정말 고맙다고.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두 남자의 대답처럼. 에필로그.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24년 동안 기다린 남자의 사랑도, 낯선 여자를 평생 돌본 남자의 사랑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여자는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2번 사랑받았고 2개의 가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